그래서 이번 공습은 단순히 이란을 때린 것이 아니라 이란을 먹여 살리는 중국에 대한 간접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 듯 합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자리에서 지금 보름이 안 된 상황에서 모든 뽀록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후에 첫 순방으로 G7 캐나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고 추구를 한 상황. 1박 3일의 강행군이다 라고 하는데 김혜경을 왜 따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왕복 시간만 30시간. 거기서 뭘 할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조선일보가 드높은 이재명의 일정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했는데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일 귀국 예정으로 16일 출국을 했는데 김혜경과 함께 갔다. G7에 한국과 호주를 넣어 확대하는 G9 외교전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가 이번 자리를 통해서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G7에 참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 월요일 아침부터 가장 먼저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최소 3건의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포함됐고요. 두 번째가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왜 갑자기 멕시코냐라고 물으시는데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이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는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상하고도 30분간 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 회동 암살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라는 트럼프 일정 어디에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 미디어워치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캐나다 카니 총리가 한국 이재명을 제외한 전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사실 이재명이 취임하고 난 후에 캐나다 측에서 축하 전화도 없었죠. G7 초청 전화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G7에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가는 것으로 지금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요. 이 브리핑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구나, 진짜 개돼지로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더라고요. 참관국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참관국에도 초청장이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참관국이다라는 건 뭐냐면 가서 아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권도 없다라는 것인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17일 날 이재명이가 G7 회원국과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 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발언 권한 없습니다. 이걸 대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은 정말 개돼지로 알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자,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카니 총리가 한국과 세계은행을 제외한 전 참가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할 것. 자, 카니즈 스케줄이 일요일 날 떴습니다. 그는 이제 양자 미팅 한다라고 하죠. 리더들과, 각국의 리더들과. 그리고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except 제외한다. 사우스 코리아와 월드뱅크와 쪽팔립니다. 지금 명확하게 지정이 됐죠. 한국 대통령은 제외다라고. 대단히 드높은 이재명의 외교 박살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국민을 상대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주 길어봤자 2주 그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란은 굴복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바지 끄댕이 잡고 지금 살려주십사
나 좀 다시 봐주십사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단순한 무력 충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의 전략, 정보력, 결단력, 외교력의 총체가 격돌한 현대전의 전형입니다. 이 결과가 단연코 이스라엘의 압승이다라는 것은 예측한 바 있죠. 반면에 이란은 군사적으로 붕괴되고요. 심리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을 간청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란의 통화 간청을 강력하게 거부한 트럼프. 중동의 여러 지역을 통해 가지고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냉철한 전략적 결단 그리고 적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확고한 안보 철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승리 방식을 하나하나씩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쪽 가서 쉬쉬 저쪽 가서 쉬쉬 하는 대한민국의 정책 집행자의 말이 얼마나 헛된 꿈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대한민국은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 또한 이재명을 뽑았다라는 이유로 우리 안보를 스스로 걱정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스라엘 승리 방식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습작전의 완벽한 성공이었죠. 여기에는 어떤 전략과 어떤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이 작전 개시 수시간 전에 모사드를 통해 가지고요. 이란 주요 지역의 전자기파 교란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벨이 울리지 못하게 다 끊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란군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완벽히 마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공격 띄우죠. F-35 스텔기 드론 편대 100대 이상이 전략 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하자 와 터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란은 이 공습을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반격 능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하고 바로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 철저한 정보력과 기획 그리고 실행의 일체감이 만들어낸 완벽한 기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방공망 붕괴, 공군의 무력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방어 시스템 꽤 부수고 그들의 공격 포인트를 완벽히 작살낸다라는 거죠.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전 초기 단계에서 SA-15, SA-17, HQ-9 등 이란의 주요 러시아제 방공망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테헤란 북부와 이스파한 일대의 방공 체제가 완벽히 붕괴되면서 핵심 군사 및 핵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대공 미사일 쏘면 되잖아. 발사조차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요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어선 자체를 완벽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공격 또한 무너졌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군 수뇌부를 먼저 제거했습니다. 독재 국가의 특징이 뭐냐라면요,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나면 탈영병이 속출하죠. 지금 이란에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수뇌부가 자기 살 길이 바쁘기 때문에 뭐 충성심, 애국심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정통으로 파하겠다라는 거죠. 수개월에 걸친 사전 정보를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 수비대 수뇌부의 동선을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당일에 가짜 회장으로 유인했습니다. 정보를 교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밀 유도탄으로 타격해가지고 공군 사령관, 정보국장 등 대가리들을 12명을 한순간에 제거했습니다. 이후에 이란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됐죠. 현장 지휘관들도 대가리가 없으니까 혼란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네 번째, 핵 과학자를 제거했습니다. 그 말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아예 씨앗을 말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군사 기지뿐만 아니라 두뇌 타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드론 정찰과 사이버 해킹을 통해 가지고요. 핵 개발의 핵심적인 과학자 10명 이상을 한순간에 제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 타격이다라기보다는 이란 내부의 사기 저하도 가져올 수 있고요. 핵 개발 지연이라는 이중 효과를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인해서 이란 핵무기 개발이 최소한 수십 년 지연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공격을 마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보통 전쟁이 시작되면 활주로 폭발시키고 통신 쪽에 폭발시키고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미사일 발사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요. 이란이 보유한 지지대 미사일을 35% 이상 파괴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2,000km가 떨어져 있죠. 이 두 나라의 공격의 주는 뭐냐면 서로 미사일 날리는 겁니다. 미사일 날아오는 거 얼마나 잘 막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게 아이언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조선일보나 우리나라 언론을 보니까 뭐 10발이 이스라엘에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입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발 발사해서 이스라엘 아이언돔에서 다 막아내고 10발이 떨어진 거면 대성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친이스라엘로 방송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요. 35% 이상 파괴를 했는데 특히 샤브3, 파테 110 등 이스라엘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플랫폼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사일이 있어도 쏘는 장비가 없으면 미사일을 못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보복 능력 자체를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쟁의 향방이 이 단계에서 이미 사실상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버텨봤자 2주 그런데 빠르게 전쟁에 대해서 결정은 날 것이고 이란은 장기전을 치르는 능력이 안 된다. 뭐 테러나 이렇게 단발성으로 타격감을 주는 데는 이란이 탁월할지는 몰라도 장기전에는 굉장히 이란이 취약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이란의 주 무기가 뭐냐면 이게 구소련의 무기입니다. 러시아 전이죠. 구소련의 무기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어디 무기냐? 중국산 무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완벽히 이제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번째 핵시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란의 나탄즈, 포르도, 아라크 등의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투하해가지고요, 내부 시설까지 완벽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사실 이 핵시설이 지하 수십 미터에 구축된 강화시설이었는데 이 미사일이 정말 제대로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 그 자체로 전 세계에서 이란의 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도화된 군사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좌파 정부의 대북 퍼주기 정책, 이재명이 그렇게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대북 전단, 그 다음에 대북 확성기 껐죠? 정말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국의 핵 능력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지휘부를 무력화시켜서 이 정권 자체를 흔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거와 완벽히 대조되는 한국 좌파 정권, 적을 키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은 평화, 대화라는 미명 아래에 북한에 수조 원의 현금과 물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뭐 이재명도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이 걸려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핵탄두 4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 기반인 ICBM 개발을 완료했죠. 수도권에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전력을 증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거 다 누구 돈으로 했냐? 대한민국 돈으로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좌파 정권은 북핵을 단 한 번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매번 실패했고요. 자국민의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이 그쪽에 돈 퍼다주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무능과 유화주의는 결과적으로 적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란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에 백악관에 직통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완패를 인정한 거죠. 트럼프는 60일 시간이 줬는데 61일째다. 왜 그동안 아무 짓도 안 했어? 트럼프는 이번 전쟁 내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전쟁의 명확한 방향성을 결정지었다라는 거죠. 독재 국가의 한계 그리고 이 무기 체제의 민낯을 완벽히 보여주는 이란이었다. 그냥 여러분들 이란의 이코르 북한을 생각을 계속 떠올리시면 지금 이 전쟁이 중국이 대만 침공을 했을 시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대리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이 단지 이란의 패배가 아니라 중국 무기 체계의 치명적인 결함을 완벽히 드러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사용하는 다수 방공망과 무기 시스템이 중국과 구소련에서 제공받은 겁니다. 근데 이 무기들이요, 이스라엘의 공습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산 무기 이코르 고철 덩어리, 그러니까 쉣이다라는 인식이 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란을 지탱해온 자금줄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왜? 이란의 돈벌이가 뭡니까? 석유죠. 그런데 석유를 국제 제재로 가둬놨기 때문에 이란이 이 석유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를 불법적으로 들여온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 석유를 싸게 사면서 이득을 보고 이란은 이 제재에서 벗어나서 석유를 팔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고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중국과 이란은 끈끈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공습은 단순히 이란을 때린 것이 아니라 이란을 먹여 살리는 중국에 대한 간접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적을 제거했고요. 한국 좌파 정권은 우리 선대 하면서 적을 키워줬습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죠. 안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총칼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리더십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답을 낼 시간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드높은 이재명 대통령,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핑크빛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국민들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이재명이 형수에 거기도 찢더니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온 국민을 찢어버렸습니다. 김영희 TV였습니다.